자, 이 퀴즈입니다. 요즘 고령층을 위한 이동 수단이 기술 발전, AI 발전 이러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초음속 여객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발 중인데, 자, 이 초음속 여객기를 타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땡땡땡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요. 지금 저렇게 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을 열심히 빠져나오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차 운전석에 지금 사람이 없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저게 일본처럼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요, 미국에서 운행을 시작한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합니다. 시범 운행인 만큼 복잡한 길을 좀 피해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일단 운행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뭐 마치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전격 제트 작전. 네. 키트. 예, 그때 뭐 키트 했다 이렇게 부르면 나오는 그 현실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먼저 로봇 택시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좀 아직 낯설 수가 있는데 집에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로봇 청소기는 청소기가 혼자 청소하는 거잖아요. 로봇 택시 단순하게 보면 택시인데 혼자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은 사람이 옆좌석에 안전요원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원래도 자율주행이 좀 되긴 하는데 네. 그게 추가적인 거 조금만 설치하게 되면 이제 앱도 깔고 해가지고 손님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 원래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던 게 구글의 웨이모가 사실 이런 로봇 형태의 택시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고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향후 뭐 샌프란시스코나 LA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구글 거랑 테슬라 중에 어떤 로보택시가 더 운행이 잘 되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운행하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건 구글하고 테슬라가 쓰고 있는 기술이 조금만 들어가 봐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글의 택시가 복잡하게 뭐 많은 걸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사람의 눈처럼 만든다는 접근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8개 딱 붙여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양상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택시가 우리 이제 밤이 되면 특히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깜깜한 데서 약간 어두울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또 웨이모처럼 덕지덕지 많은 게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더 상업적으로는 택시가 많이 깔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궁금해지는 게 저 택시 한번 타려고 하면은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이러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가격이 네. 4.2달러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5,800원 정도 5,800원. 되는데 한국에서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 이제 4,800원 정도니까 네. 약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뉴욕에서 낮에 일반 택시를 타면 일단 3달러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320m마다 70센트 정도 추가 요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저 로보택시는 정해 요금제라서 멀리 가도 따로 추가 요금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래요? 이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뭐 운전자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겠네요. 예, 말 걸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탈만할 것 같은데 미국 현지 반응은 어때요? 미국 현지반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하고 그 대화를 조금 두려워하는 젊은 층, 네. 전화도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오. 그래서 머스크한테 그 언제쯤 우리 동네 이거 서비스 시작할 거야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오스틴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를 할 거야라는 머스크가 답변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서는 언제 할 거니?라고 물어보니까 규제 당국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도 한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답변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 이 로보택시가 아니 뭐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로보택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금 운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심지어 그 숫자도 455대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들 어디 있느냐 보니까요.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서 심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야로 로보택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자율은 아니라서 분명히 네. 지금 누군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그렇네요. 예. 저분은 지금 운전을 실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구 공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가 막 2,000대 막 거의 3,000대 가까이 돼요. 이건 동작구에 있는 마을버스라.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마을버스인데 이것도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지금 누군가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 국가의 지원도 조금 부족하고 좀 이 규제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게 미국 사례도 저렇게 웨이모처럼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는 모습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사람이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경 교수님.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 딱 드는 거 이거 좀 위험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현재까지 이제 많은 뭐 유튜버에도 영상이 올라오고 탑승기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는 거는 네.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얘가 갑자기 이제 차선을 바꿔가지고 뭐 급하게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려고 했던 것도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50km 제한 구역이 현재 많잖아요. 미국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략 30마일 정도 구간들이 있는데 네. 30마일 구간에서 얘가 뭐 35마일로 달려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벌금을 내게 되는 그 임계점에 간 사례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중앙선 쪽에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안전구역 같은 게 차선 중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차가 갑자기 이제 밟고 지나간다던가 뭐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승객을 탑승하거나 네. 내려주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승객이 딱 서 있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딱 와서 이제 픽업을 하고 또 내려줄 때도 정말 안전한 구역에 길가에 차를 딱 대가지고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는 네, 지금 것 같은 약간 침범하는 모습이 모습이네요.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는 운전할 때 저렇게 안 하냐? 얘가 사람이 운전하는 걸 많이 배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실수하니까. 사람이 실수하거나 약간 급하니까 좀 네. 엉뚱하게 운전하는 것도 배운 부분도 있고요. 또는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학습이 인간만큼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좀 오류도 있고요. 때로는 네. 인간이 운전하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 인간의 운전 습성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긴 합니다. 딱 보면은 네. 보완할 점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유인경 평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좀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이른바 교통 약자층으로 불리는 이제 시니어들이 격하게 이제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고령층. 고령화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택시 기사 분들이 예. 좀 고령화된 경우에 일으키는 사고가 뭐 전체 교통사고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알고 봤더니 뭐 노인 운전기사였다 해서 약간 심리적으로도 약간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보택시가 도입된다면 그렇게 고령의 노인 운전기사분들이 굳이 여기 나서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뭐 운전 미숙이 아니라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다든가 뭐 각종 뭐 잘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로보택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일단 그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돼 있고요. 면허 반납 시 보상을 또 하다고 했고요. 또 요새 뭐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중장년층들, 예. 67세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알고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고령층들의 이동권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로보택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크루즈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저 할머니예요. 아니, 저 할머니가 15년짜리 크루즈로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네, 사실 많은 할머니들의 지금 이렇게 워너비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할머니가요, 크루즈를 그냥 잠시 뭐 며칠, 몇 주 타는 게 아니고요. 네. 평생 저축한 돈을 크루즈에 쏟아붓고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신의 샤론 레인, 77세니까 우리나라 뭐 나이로 한 78세, 79세 되는 할머니인데요. 크루즈 빌라디 오디세이 선실을 구매해서 15년간 바다를 누비겠다라고 15년이나. 네, 네. 곳곳으로 떠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오. 평생의 꿈을 실현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수년간 기다려온 삶을 이제야 시작하게 됐다라고 아주 뭐 흥분해서 말씀을 했는데 네. 이 레인 씨가 구입한 침실은요. 바다가 안 보이는 창문이 막힌 곳이에요. 내부 선실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그 갑판에 올라가서 네. 수영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청춘을 만끽하겠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객실 가격은 내부 선실 기준 12만 9천 달러니까 1억 7,400만 원부터 시작을 네. 하는데요. 탑승객들이 지불해야 될 월 이용료는 1인 기준 2천에서 3천 달러니까 270만 원에서 406만 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아파트의 월세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전망이 보이는 곳이랑 조금 달라지는 거죠. 2억 3,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월 이용료 역시 69만 원을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네. 삼시세끼 식사가 제공되고요. 삼시세끼. 네, 청소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옷 같은 것도 다 빨래 세탁이 가능합니다. 모든 할매들의 로망입니다. 밥을 안 해도 되죠. 청소 안 해도 네. 되죠. 심지어 속옷 빨래 같은 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한번 크루즈를 탑승해 봤는데요. 네. 거기서 춤도 출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그래요?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체력만 가능하시고 재력만 있다면 체력과 재력이 중요한 거겠지만 뭐 그런 거지 않는데 이 할머니가 가장 행복해한 점이 뭐냐면 네. 더 이상 장을 안 봐도 되고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유윤계 평론가님 혹시 선택권이 있다면 탑승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렇게 길게는 못 가겠습니다. 왜요? 배에만 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 다르군요. 예. 자, 언제 어디든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좀 이동해보고 싶다 이런 자유는 사실 나이를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네. 이색적인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 바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하늘에서의 자유를 만끽한 할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Well, I feel it's mission accomplished. When the door opened, I thought there's nothing more I can do or say. It's just jump. 아니 근데 저 할머니 연세가 102세예요. 네, 맞습니다. 마네트 베일리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의 나이가 아주 귀엽고 깜찍한 나이 102살입니다. 오.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사실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자기 친구네 아버지가 85살 때 이 스카이다이빙 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102살인데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렇게 바로 뛰어내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뛰어내릴 때는 무서워서 눈을 좀 감으시긴 했대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네. 이렇게 고령에도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동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런데 높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마치 이 할머니보다 더 높은 곳에서 뛰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높이는 더 올라간 분이 있는데 저분이군요. 2024년 중국의 84세 할머니가요. 네. 평생의 꿈인 스카이 다이빙 도전에 성공해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중국 샤오샹천바오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할머니 타오 할머니예요. 3,000m 상공에서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타오는 비행기를 타고요. 3,000m 상공까지 올라간 뒤에 비행기 밖하늘로 몸을 던지면서 높이 날아올랐는데요. 꿈이 실현되는 순간 타오는 양손을 흔들면서 만족의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걱정하며 지켜보던 가족도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고령 스카이다이버의 탄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축하해줬는데요. 저건 사실 혼자서 갈 수가 없고 이게 조력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카이다이빙에 이제 도전한 것은 잊지 못할 일이겠지만 함께 뛰는 안전요원이 보통 사람들도 비행 후 어지러움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타오 할머니는
전혀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타오 할머니는요, 지난 8월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영국의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으로 자신의 102세 생일을 기념한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전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액티브 시니어 고령층들을 위해서 최근에요, 이동 수단도 그에 맞춰서 정말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층을 겨냥한 최첨단 이동 수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동 수단은 뭘까요? 그러니까 초음속 여객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건데, 아니 이게 정확히 어떤 비행기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초음속 여객기 하면 아마 저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콩코드 여객기 기억하실 거예요. 오. 옛날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는데 되게 빠르다. 네. 근데 또 콩코드 여객기 타보신 분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이게 대중화가 안 됐던 비행기거든요. 또 최근에 같은 개념으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 슈퍼소닉이라는 말 자체가 재밌는데 네. 회사 이름 슈퍼소닉은 만화나 게임에 나오는 엄청나게 날쌘돌이 캐릭터 슈퍼소닉이에요. 네. 요거를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 비행기 했던 거 보니까 마하 1.1, 그러니까 시속 약 1,360km라고 해가지고 이미 음속을 넘어섰습니다. 이 비행기 개발에 성공을 했고 네. 현재 80인승의 실제 상용화된 모델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이름이 오버추어인데 네. 생각보다 뭐 엄청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2029년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미 선주문된 분량만 13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민간 운송기가 곧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모델의 접근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재밌는데 하늘 나는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로 슈안테너라고 붙은 시제품이 올해 1월 21일 날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일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요. 마치 우주선 발사하는 것처럼 싣고 올라가서 거기서 탕 하고 출발하는데 네. 중궤도라고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상공 20km에서 100km. 약간 우주여행하는 것 같이 그렇네요. 고도가 높은 데서 어. 이제 운행하는 비행기도 현재 중국에서는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초음속 여객기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다시 띄워주시죠. 고령층을 위한 이동 수단이 빨라지는 요즘 초음속 여객기를 타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땡땡땡 걸린다. 혹시 이용주 평론가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과속 걸릴 것 같습니다. 과속이 걸린다. 너무 빨리 가면 모르겠어요. 저는 비행기 운전 안 해봤는데 과속 있지 않을까요? 네, 과속이 걸린다가 정답입니까? 혹시 정답이 뭡니까? 땡. 틀리셨고요. 정답은 최소 6시간 걸린다고 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은 서울에서 뭐 갈비탕 먹고 네. 저녁은 뉴욕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뉴욕에 도착해서 뭐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게 꿈의 얘기가 아니라 2030년이면 상용화될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의 기대를 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초음속에 도달하지 항공기는 군용 전투기와 폭격기뿐이거든요. 네. 여객기 시장에 초음속 기종이 도입되면 평균 14시간 걸리는 서울 뉴욕 간 비행 시간이 7시간 안팎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최소는 6시간이니까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붐 슈퍼소닉은 마하 1.7, 시속 2080km에서 60에서 80석을 갖춘 여객기 오버추 아까 사진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2030년 되는 게 목표인데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일본 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가 오버추 130대를 사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이제 뭐 5년 뒤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아니 저렇게 빨리 나는 건데 뭐 탑승자는 괜찮을까요? 혹시 뭐 두통 같은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저도 그거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좀 찾아봤는데요. 크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소음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도 소음이 있잖아요. 네. 훅 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기압. 이게 워낙에 빨리 날아가다 보니까 네. 이 기압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이륙하거나 그럴 때 속도를 보통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압 때문에 이 귀 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조금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창 크기 뭐 이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저 비행기들이 좀 작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비행기보다. 네. 그리고 또 창문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폐쇄 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약간 좀 야경을 좀 바깥 창문을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탑승을 좀 안 하는 쪽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또 고령층을 겨냥한 최첨단 이동 수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 수단은 뭐 하이퍼 튜브 열차라고 하는데 이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이게 거대한 어떤 파이프, 네. 터널 같은 데가 되어 있어 터널 안으로만 달린 열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데 네. 핵심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인데요. 터널 안을 진공으로 만듭니다. 공기 저항이 없게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구상, 자석으로 밀어져 가지고 또 저항 없이 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면서 승차감도 좋고 에너지 사용도 이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네. 높이는 이제 이런 열차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속도가 한 1,200km 네. 시속까지 도달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 일반 상용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예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보다 저도 KTX 한 2시간 넘게 타고 부산 가는데 네. 이게 한 4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부산을 한 20분 안에 간다. 20분이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좀 꿈의 시대. 저같이 이제 지역에 출장 많이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많아져도 출장 갈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부산에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 있는데 떡볶이 먹으러 갔다 20분 만에 올까? 갔다 올수 점심에. 있네요? 저녁에 다시 한번 부산 네. 뭐 어묵 먹으러 갔다 올까?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고령층을 겨냥한 최첨단 이동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동 수단은 자율 드론 택시라고 합니다. 아니 뭐 드론은 알겠는데 드론 택시라는 거는 뭐 드론처럼 하늘을 나는 택시 이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기에는 방송에서 영상 찍을 때 자그마한 드론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약간 그걸 오토바이, 바이크처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한두 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이게 영상 촬영이 아니라 사람을 이동하는 용도로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럼 마치 앞서 우리가 거론했던 이제 로봇 택시처럼 네. 공유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부르게 되면 앱으로 부르면 아무데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뭐 공원, 또는 건물의 옥상 이런 데를 약간씩 바꿔가지고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 이착륙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비행기처럼 엄청 비싼 비용이 아니더라도 뭐 택시하고 비행기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이제 도심 내에서도 좀 이걸 탑승해서 여러 곳을 좀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발되는 게 현재 이런 운송 장비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한 2군데 정도의 기업이 운항 인증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년 이내에 이제 공원을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게 그 중국 택시라고 하네요. 지금 네네, 영상을 맞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아니 유인계 평론가 근데 저게 개인이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중국 드론 제조업체의 이항이 드론 택시가 EH266-5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마 이제 구입이 가능한 건데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는 도로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 주목받고 있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꽉 막히면 날랐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그게 나타나게 된 건데 18일 로이터 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이 모델이 4억 2,070만 원 정도에 팔린 거예요. 그래요? 네, 택시가 4억 2천만 판매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를 41만 달러, 약 5억 4,714만 원 책정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직접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조종사 없이 승객을 태운 채 수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프로펠러가 16개, 전기 모터 16개 탑재하고 있으며 배터리 충전 시간은 120분입니다.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김성규 교수님 네. 뭐 약속이 늦었을 때는 너무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부딪히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커지죠. 사실 한 2034년, 한 9년까지만 봐도 지금보다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체 개수가 한 30-40%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고의 충돌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에서의 사고하고 좀 결이 다른 부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무조건 크게 충격이 나고 지상으로 낙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항공 통제 시스템이나 관련 법규가 많이 개편돼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참 이동 수단은 계속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걸 더 즐겨 하시는 고령층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령층의 이동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술 인프라 이런 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항공 따로, 도로 따로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뤘던 것처럼 다양한 수단들이 서로 그런 공간들을 공유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땅 속으로 이동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도로를 서로 엮어갖고 이동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분리되고 있던 많은 인프라나 관련 제도들이 이제 통합적인 서로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좀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동 수단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